국내 대표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인 KT 인베스트먼트의 김진수 본부장님 모시고 바로 이 기술과 비즈니스의 최근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 KT 인베스트먼트에서 스타트업 투자를 하고 있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최근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예, 저는 한 7년간 한 6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진행했고요. 총 스타트업은 한 30개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뭐 AI나 모바일, 자율주행 등 테크 관련 회사들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기술 투자들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 벤처 혹은 스타트업 투자 이것을 어떻게 좀 정의를 해야 될까요? 스타트업을 정의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바라보는 스타트업은 성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프랜차이즈처럼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에 비례해서 이제 성장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데스벨을 지나서 비용이 들어가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회사를 찾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 그런 회사를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벤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게 일반인 분들이 이제 혹시 모르실까 봐 설명을 드리면은 기업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립되고 나서 이 수익화 될 때까지 이 비용과 수익이 어떻게 보면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넘어갈 때까지 상당히 어려운 시기, 그걸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로 벤처 캐피탈의 역할이 필요한 것인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벤처 캐피탈 분야, 특히나 디지털 기술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도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벤처 캐피탈 투자가 열풍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2020년 보니까 약 4조 3천억 원 정도 투자가 진행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5조 원을 넘었더라고요. 이게 역대 최고 투자 아닌가요? 네,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역대 최고가 지금 이미 5조 원은 역대 최고가 맞고요. 아직 4분기가 남았는데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굉장히 스타트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자체도 많이 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 시장에서 창업을 하고 또한 이제 공동 창업이라든지 참여자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 시장은 굉장히 뜨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최근에 그러면은 좀 성공적으로 투자하신 사례 좀 재미있는 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시리즈 A나 B 정도의 이제 초기 단계 투자를 많이 진행하는데요. 뭐 여기 데이터 스타즈니까 데이터 관련된 회사로는 뭐 한국신용데이터나 파운트, 루닉 같은 회사들인데요. 이 세 회사는 저희가 다 초기 단계에 들어갔고 지금은 이 각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 모두가 다 K데이터와 협력으로 투자 들어가신 부분이신가요? 다는 아닌데요. 네네. 일부는 여기 데이터 스타즈 통해서 발굴한 회사도 있고요. 네. 예, 데이터 스타즈라는 게 이제 국내 벤처들 투자할 때 네. 그 K데이터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등록된 기업들을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기회를 얻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기회들을 가지고 지금 벤처 캐피탈의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제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벤처 투자라고 하는 게 상당히 또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벤처 캐피탈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이 기업이 잠재력이 있다, 시장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투자를 하고 리스크를 안고 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성공 확률을 높이시려면은 이것을 좀 정말로 잠재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이게 좀 나중에 좀 위험할 가능성이 크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이 본부장님 전문가의 직감도 있으시겠지만은 어떤 데이터나 혹은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KT 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는 어떤 또 이런 특출난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 의사결정하는 기준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하나는 이제 팀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장 그리고 상품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팀이라고 하면 그 인력 인력입니다. 말씀하시는. 대표자 포함한 코파운더들을 보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한 5가지 정도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좀 구조적으로 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디지털 서비스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개발자라든지 얼마나 UI UX라든지 AI 머신러닝 뭐 기술을 잘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팀인데요. 코파운더가 얼마나 잘 하는지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코파운더들의 뭐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도메인 지식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스타트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문제가 그 해당 도메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지를 발견하려면 도메인에 대한 난리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차별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느냐, 분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뭐 데이터 스타즈기도 하지만 데이터 관련돼서 점점 더 중요성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그 회사에 되게 중요한 영향인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는 초기 단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보통 지표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이 어느 정도 있는지 주요 지표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모바일 서비스 업체다 그러면 뭐 MAU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리텐션이 어느 정도인지, 고객의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지표들이 프로덕트 마켓핏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고 분석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업 비밀 아니신가요? 다 공개하셔도 괜찮은 건가요? 근데 다들 이렇게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신가요? 나름의 방식으로 네, 진행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게 네. 대표와 팀을 바라본다. 사람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기술에 대한 걸 또 평가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이 도메인 지식을 그 업계에서 얼마나 잘 축적하고 있느냐. 네 번째는 차별적 데이터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이 이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시성, 뭐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 그러죠. 이 5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사람을 보는 거, 아까 코파운더들을 개개인을 보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정말 요즘 이렇게 창업으로 뛰어드는 젊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 그 CEO들이죠. 신임 CEO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력들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또 판별하기도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 실력이 없냐 그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요즘 사람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인가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투자를 한 번 하면 사실 엑sit 할 때까지는 계속 관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만나면서 배울 수 있는 분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분이 배울 게 있고 제가 만나면서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 분 그런 분들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주 이렇게 만나 뵙고 인터뷰도 하고 편하게 또 커피도 한잔 하시고 이러면서 얘기를 들으시는 건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 뭐 B2B SaaS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커머스, 뭐 AI 관련된 회사들이라면 그분들과 이렇게 그룹으로 미팅 같은 걸 많이 주선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대표님들이 되게 외로운 직업이고 그리고 그들이 밟아가는 게 선배들이 밟아갔던 길이랑 또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AB에 투자하지만 지금 한 7년 정도 투자했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뭐 시리즈 D까지 간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IPO 한 회사도 있고 엑시트한 회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서로 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 같은 걸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새로 기업을 창업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신임 이제 앞으로 향후 CEO가 되실 분들 이 방송 보시면은 이렇게 너무 혼자 사무실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많은 네트워킹과 다양한 어떤 지식들을 외부에 쌓아가는 것도 상당히 또 투자를 받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최근에 이제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그 대학생 창업하신 회사를 요즘 많죠. 두 회사를 투자를 했어요. 사회생활도 안 해봤지만 사실 그 20대 창업에 그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도전 정신이 있죠.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신 조금 이제 경력 있으신 분들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좀 젊은 창업자분들은 굉장히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게 되게 강하세요. 그래서 해보고 안 되면 접고 다시 또 하고 이런 거를 잘 하셔서 오히려 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어찌됐던 이 사업이라는 건 확률 싸움인데 그분들은 같은 시간 내에 한 진짜 되게 많은 트라이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저도 실제로 그걸 겪는 게요. 제 학교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이제 그 한 학기 텀 프로젝트로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거를 발표를 하고 제가 좀 내용이 좋다, 좀 더 디벨롭 해봐라 하면은 바로 학기 끝나고 찾아와요. 이걸로 창업을 하겠다. 저 창업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과감하게 그런 선택을 하더라고요. 20대 초반 청년 창업들이 어떻게 보면 의지가 있고 추진력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저도 실제로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하면서 그 시리즈 A, B 투자를 주로 많이 하신다. 초기 투자라고 하셨는데 결국 가장 최초 투자는 우리 시드머니 투자죠. 설립 전에 창립 전에 지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시리즈 A, B는 그 다음 어떻게 보면 시장으로 좀 진입한 다음 초기 투자인 건데 점점 더 이렇게 단계가 후반으로 오다 보면은
이게 시장의 가시성, 그러니까 이 기업이 정말로 매출이라든지 기술력, 잠재력들이 있나가 노출이 될 거고, 그럼 업계 이제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도 소문이 금방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다툼의 경우, 그러니까 네. 경쟁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겠다, 저쪽이 투자하겠다. 물론 이제 네. 많은 투자가 모이면 더 좋지만은 이게 선택해야 될 경우들이 있고 경쟁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쟁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혹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혹시? 아, 최근에는 뭐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내 벤처 캐피탈 투자 그러니까 벤처 투자 붐이 사실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도 굉장히 많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스타트업이 좀 인기가 있으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뭐 한 저희 선배님들 뭐 한 8, 9년 뭐 이런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벤처 캐피탈이 선정하고 뭐 돈을 주고 뭐 약간 이런 거였다면 요즘에는 이제 파운더들이 오히려 벤처 캐피탈을 선택하는, 네. 선택하는 그런 협상력이 그쪽으로 가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라는 거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은 돈이긴 한데요. 근데 그 창업자들이나 뭐 대표님들이 바라시기에는 너희는 돈 외에 어떤 거를 무형의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얘기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역으로 제안을 하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요즘은 사실 벤처 캐피탈도 영업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과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회사를 경쟁이 붙었을 때 그 대표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약간 그런 매력이나 영업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강연에서 항상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 이 데이터 경제 시대가 조금 재미난 특성이 최근 이 몇 년 사이에 4차 산업혁명 시기가 점점 더 진전되면서 AI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AI가 뇌에 해당되고 AI 기술을 잡아야 된다. 기업들이 AI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다들 얘기하는데 지난 몇 년간 이렇게 AI 기술들이 적용되는 과정 중에 데이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AI를 똑똑하게 학습시키는데도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만약에 데이터에 뭔가가 정제되지 않은 어찌 보면 데이터의 퀄리티가 떨어질 경우에는 AI 솔루션의 어떤 성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그 솔루션 나중에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AI 위에 AI 뒤에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늘 표현하는 바로 데이터 경제 시대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스타트업을 벤처들을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데이터 경쟁력 많이 보신다 하셨던 게 어찌 보면 근데 데이터 경쟁력 하면은 좋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경쟁력인 것 같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능력도 데이터 경쟁력인 것 같거든요. 근데 벤처 캐피탈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투자 대상인 벤처들이 데이터 보유 경쟁력이 그렇게 뛰어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갓 시작한 그 업종의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뛰어든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데이터는 대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벤처들이나 스타트업들은 주로 이제 활용력, 어떤 솔루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런 데이터 활용이나 데이터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 벤처 사례 혹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저도 한 6, 7년 전에만 해도 스타트업 투자 검토할 때 이제 그때 그런 대표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었어요. 저희가 우리가 차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나중에 큰 무기가 될 거다. 근데 사실 그때는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그 말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투자한 회사들이 결과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걸 보면서 데이터가 정말 파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AI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고객들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모이고 그 데이터가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엔진으로 가가지고 그 기술력을 엔진을 고도화시키는데 이용이 되고 기술이 고도화되니까 또 그게 또 고객들이 더 서비스의 퀄리티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 찾아주는 그런 힘이 돼가지고 약간 이런 데이터 플라이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계속 그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쌓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원가 절감도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에게 좀 더 타겟팅된 그리고 큐레이션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AI 기반의 이제 모바일 서비스들 직접 이제 B2C로 서비스하는 그 회사들이 점점 서비스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더 강점을 점점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 데이터를
이 데이터 경쟁력, 데이터 보유 경쟁력 자체를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고 데이터 활용도 잘하고 이런 스타트업은 정말 드물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보통 우리 벤처나 스타트업들은 기술로 승부하고 뭐 데이터나 여러 리소스들은 대기업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 기술을 보고 투자해서 기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활용하는 측면 이렇게 네. 좀 협력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애플의 경우에도 지난 6년간 그 100여 개의 그 스타트업들에게 투자 혹은 협업을 했다. 지난 연초에 그 팀 쿡이 네. 그 언론 보도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의 성과 얘기해보라고 질문을 했더니 팀 쿡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애플 아이폰에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는 시리라는 거 음성 인식 우리 음성 비서 기술이죠. 그랑 페이스 아이디 얼굴로 이게 그 화면 여는 거 이 기술들이 애플 내부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아니고 이 벤처에 투자하거나 M&A를 통해서 획득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또 대기업들은 데이터 축적 경쟁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대기업의 데이터 경쟁력과 이 벤처들의 어떤 기술 경쟁력이 합쳐지는 측면에서 이 벤처 투자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렇게 데이터의 보유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경쟁력을 좀 특출나게 잘 갖고 있는 기업 혹시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제가 대기업 잘은 모르지만 아마 기존에 한 10년 뭐 이렇게 했던 그 데이터 인프라들을 어떻게 또 바꿔가지고 또 다시 재생산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의 투자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지금 활발하죠, 지금. 활발하게 네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GS라든지 아니면 뭐 롯데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하는 이제 레거시 사업에서 그리고 디지털 사업 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인력뿐만 아니라 데이터라든지 서비스 자체가 기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레거시 비즈니스 상에서 하는 것보다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그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어프로치나 아니면 트렌드나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얻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해서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게 점점 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당위성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방금 말씀 주신 뭐 GS라든지 뭐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런 뭐 블록체인이나 NFT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고 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같은 이런 또 우리 유통 공급사들도 역시나 이런 투자들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특히나 또 무서운 대기업 이제 M&A나 이런 투자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쪽이 우리 플랫폼 기업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다 아주 정말 언론에서만 봐도 정말 많은 그 기업들에게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뭐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좀 움직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희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가 참 투자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의 핵심 원동력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이버가 검색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남들보다 빠르게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흐름 같은 거를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뭐 투자했던 뭐 물류 쪽의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명품 쪽이라든지 뭐 커머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투자를 되게 초기 단계 적절하게 잘하고 그 회사들이 밸류업 돼가지고 많이 상승하는 걸 많이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그런 측면에서 되게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뭐 딱 네이버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뭐 최근은 아니지만 20, 30년 전만 보더라도 이 대기업의 횡포, 특히나 M&A 시장이나 이런 스타트업 투자 측면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얘기하는 또 언론이라든지 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혹은 뭐 벤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만 빼간다든지 그 해당 특정 인력만 빼간다든지 이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이런 건전한 기술 교류라든지 기술 거래 시장 혹은 M&A 시장을 질서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무질서하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파워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받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과거에는.
요즘도 그런 대기업의 횡포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업계에서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최근에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는 사실 기술 장벽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때였는데 지금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속도의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만약에 스타트업의 기술이나 이런 걸 카피한다 쳐도 스타트업들이 사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 속도를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대기업들도 스타트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어떤 시장에서 플레이하고 어떻게 이제 나아가는지 이런 걸 계속 배우고 싶어 한다는 그런 점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다양한 대기업들에서 스타트업 투자를 하면서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님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해보면은 대기업들이 과거에는 딱 특정 기술, 특정 사람만을 빼가도 자기들이 어떻게든 이식하고 활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어떤 산업 환경이었지만은 네. 요즘은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것을 또 진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정 그 결과물만 가지고 오더라도 대기업이 그거를 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벤처나 스타트업들을 계속 살려주면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네. 질서를 잘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대기업들이 가장 부족한 점은 이제 개발 역량이 별로 없다라는 아, 겁니다. 그런가요? 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그러냐면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 개발자라든지 개발 역량을 풀스택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자기가 생각하는 서비스의 이제 컨셉과 그 시장의 흐름 같은 거를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 역량이 아무래도 이제 뭐 하도급이라든지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SI성으로 개발을 많이 하다 아주 보니까 촘촘하게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네, 있으니까. 밸류체인 네네. 상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의 컨셉이 이렇게 구현되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또 괴리도 조금씩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포인트가 대기업이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대기업들은 아무래도 이런 상용화라든지 시장에 맞닿아 있는 영역들의 개발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기초 기술, 원천 기술 또 다양한 영역들의 어떤 촘촘한 밸류체인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협업 이런 기술들을 제공받고 혹은 이런 부분에서 종합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이 기술 자체의 원천 기술, 요소 기술에 대한 개발 역량이 좀 떨어진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대기업들이 벤처를 M&A하고 협업하는 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벤처의 문화, 어떤 플렉서빌리티, 시장에 어떻게 보면 빠르게 반응하는 역량이라든지 조직을 또 이렇게 빠르게 전략을 개선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벤처에서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 벤처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M&A나 투자를 또 하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화 속도가 빠른 시대에 이런 벤처와 대기업 간에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전 생각에 사실 대기업들이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매출이 뭐 한 100억, 200억, 뭐 300억 뭐 이런 돈은 뭐 수조를 만들어가는 그 대기업들한테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 만약에 초기에 100억, 200억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채널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은 사실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이랑 협업을 통해서 뭐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도 그들의 지분 가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포인트는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산업 내부에 우리 이런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어떤 중요한 가치들을 공유하고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산업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어찌 보면 인위적으로 이거를 정말 공정한 질서 하에서 거래하고 투자가 돼야 돼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주고 받을 게 있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기술 분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나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기술 AI 기술인데요. 뭐 데이터도 중요하지만은 이 AI 기술에 대한 투자들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요즘 AI 기술 분야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진화하더라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을 넘어서서 또 초거대 AI라고 하는 또 흐름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 이제 AI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 초거대 AI 전쟁이 전면에 지금 나와 있어요. 보면은 구글의 버트라고 하는 진영과 이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연합한 오픈 AI라고 하는 진영이 서로 지금 이 매개 변수의 숫자를 높여가면서 AI 퀄리티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엄청나게 또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초거대 AI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정말 사람보다 더 뛰어난 AI, 어떤 걸 툭툭 시켜도 얘가 답을 내줄 수 있는 AI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이 AI 영역, 네. 어떻게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정말 저는 의사결정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바깥에서 바라봐도 정말 하루하루 이걸 속도를 따라가는 것도 뭐 제가 연구하는 입장에서 힘든데 정말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이 AI 분야 바라보실 때 네. 상당히 살 떨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제가 2016년도부터 AI 회사 스타트업들을 많이 보고 투자도 한 AI 스타트업 한 13개 정도 투자했는데요. 근데 이제 예전에 16년도부터 해서 17년도는 사실 AI 스타트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의 기술력, 정확도 이런 게 얼마나 높은지 그 인더스트리에서 이 기술이 탑 퀄리티인지 이런 거를 주로 봤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AI 기술 자체가 많이 범용화되고 있고 그리고 허들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물론 이제 95%에서 99%를 만드냐, 99.9% 만드냐 이런 거는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최근 바라보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서비스 퀄리티, 서비스가 얼마나 고객들에게 잘 어필이 될 거냐, 그리고 그 뒷단에서 AI 기술이 얼마나 이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할 거냐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인더스트리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의료 쪽에 AI를 하는 데다 그러면 사실 95%냐 99%냐 99.9%냐 이게 중요하죠. 굉장히 큰 차이를 네,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제가 투자한 루닉 같은 회사가 국내에서 사실 그런 AI 기술력으로는 정확도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AI 서비스들 뭐 예를 들어 제가 투자한 뭐 비프로 컴퍼니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축구 영상 분석 솔루션을 AI를 통해서 제공하는 회사인데 고객들은 사실 바라봤을 때는 이게 99.9% AI 기술로 나에게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90%는 AI 기술로 제공하고 10%는 사람이 보정을 해서 해주는 건지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한테 주는 서비스 퀄리티 자체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AI 기술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비스에 조금 더 최근에는 집중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구 영상 분석 솔루션이면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럼 축구 선수들 움직임을 이렇게 분석해주는 네. 그런가요? 그럼 주로 대표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이제 저희가 투자한 지 한 3, 4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영상을 보면서 축구 그 분석가들이 그 이 사람이 드리블을 몇 번 했고 그리고 뭐 어느 영역에서 주로 활동했고 롱 패스를 네, 몇 번 네. 했고 성공률 어느 정도를 다 수기로 적습니다. 카운트하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카메라를 중간에 세대를 달아가지고 사람들을 트래킹하면서 이 사람이 볼을 어느 정도 잡았고 어디에서 어떤 플레이를 했고 드리블은 몇 번 했고 패스를 몇 번 했고 롱 패스, 숏 패스, 뭐 중간 패스, 슈팅을 몇 번 넣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유럽에서도 잘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되게 많은 축구 프로 구단 그리고 아마 구단들이 쓰고 있습니다. 네. 축구 종주국은 영국이지만은 축구 영상 분석 종주국은 한국이 될 수도 있겠네요. 거의 지금 영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진짜 그런가요? 네, 네. 우리나라 분들인데 영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네. 되게 유수의 구단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루닉 말씀하셨던 거 의료 네. 영상 분석 솔루션 업체 네. 그 사례를 좀 듣고 보니까 최근에 우리 IBM의 왓슨 사례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IBM 왓슨이 이제 인공지능 의사로 네. 알려져서 2017년에 우리나라에도 가천 길병원이 그 왓슨을 뭐 10수억을 주고 1년에 이제 그 도입을 한 사례도 있고 했는데 최근에 철수를 했더라고요. 네. IBM 왓슨이. 그래서 그 왜 철수를 했냐 제 이유를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AI 알고리즘 자체는 완성도가 높았고 이게 결국 랩 스케일인 거죠. 이 연구소상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이 아주 훌륭하게 나왔는데 실제로 병원들에 도입을 해봤더니 이 정말로 그 의사들을 대체할 만큼의 수준이 안 이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서비스 퀄리티죠. 네. 이게 기술 퀄리티와 서비스 퀄리티가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결국은 이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는 기술이 중요한 거지 기술 자체의 경쟁력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IBM 왔으니 이것이 좀 시장이 생각보다 반응들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을 네. 다른 기업에 매각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서비스와 이런 데이터들을 연계한 기술력 이것이 결국은 담보가 돼야 된다. 이런 네.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휠 네. 측면 우리가 이게 정말 서비스와 기술과 데이터가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그 영역에 만족을 줄 수가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형태 이것이 결국은 중요한 경쟁력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요즘 앞으로 또 계속 좀 보시고자 하는 또 분야가 있을까? 이게 또 영업 기밀이실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네. 좀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또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네.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듣고 또 길을 또 쫑긋 세우실 수가 있는데 네. 앞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뜨고 있는 뭐 블록체인이나 NFT나 뭐 커머스나 AI 뭐 이런 거를 통틀어서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관심 있는 거는 개인화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저희의 서비스들이 개인에게 최적화된 큐레이션과 그 추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잘 해줄 수 있는지 저는 이제 모든 서비스들이 다 그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그 쿠팡에서 내가 뭘 좋아하고 얘가 어떤 애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에이블리나 뭐 지그재그나 이런 데서 한다라고 하면 지그재그 그런 데서도 얘가 어떤 패션을 좋아하고 어떤 취향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개인화하는 약간 점점 모든 서비스들에서 다 개인화 영역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카테고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카테고리에서 이제 개인화 서비스 그리고 추천 엔진 같은 것을 잘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개인화 서비스 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최근에 좀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한 그 의류 추천 업체 스타트업 그 앱에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제가 주로 좋아할 만한 이런 품목들을 딱 이렇게 한 바구니에다가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네. 어떻게 얘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잘 알지? 네.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런 개인화 이런 서비스들이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 비대면 서비스들이 폭증하면서 네. 이런 맞춤화 개인화 이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또 여러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종에 네.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개인화라는 것도 데이터로 연결이 네. 되는 거죠. 이게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을 해서 이것을 맞춤화, 개인화 혹은 뭐 최적화 솔루션을 붙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소비자들이나 그 시장에 적합한 서비스의 퀄리티로 제공하는지 이런 측면들이 결국은 투자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네. 차지할 것 같네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혹시 시청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내년도에 좀 이런 분야를 좀 주목하라. 요즘 또 기업 동향들 뭐 이런. 네.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스타트업이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제 지금 매우 고밸류에이션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버블 얘기하시는 네, 분도 버블 있더라고요. 얘기를 사실 지금 굉장히 우리- 많이 듣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펀드레이징 같은 걸 하면 이제 외부 LP들 만나는데 네. 그런 분들이 그런 질문 제일 많이 하세요. 지금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그리고 고밸류에이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쪽에서도 약간 말씀드렸듯이 지금 결국에는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인력이고 하나는 투자예요. 근데 사실 인력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제가 한 5, 6년 전에 바라봤을 때 그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와 정말 훌륭하다고 하는 분이 한 10%였다면 지금은 진짜 아마 40%, 50%이 정도 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고 있고 막 꿈을 실현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넘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가 사실 한 4, 5년 전만 해도 한 2조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 뭐 2배 이상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생태계가 좀 활발히 될 수 있는 환경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 같고 스타트업들이 결국에는 많이 커서 대기업들의 기존 산업을 이렇게 침범해서 잡아먹는 약간 그런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스타트업 투자 쪽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스타트업도 요즘 관심 많이 가지시면 그렇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최근 데이터 네, 보시면. 맞습니다. 창업자도 늘어나는데 제가 더 약간 놀랐던 거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창업 많이 하세요. 이분은 왜 창업을 하실까? 그냥 거기서 직장 저렇게 연봉 많이 받으시면서 다녀도 될 분 같은데 왜 창업하시는 거지? 그런 분들이 창업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훌륭한 분들이 창업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 시장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아주 좋은 생각합니다. 현상이네요. 그 네. 예전에 제가 한 그 신문 보도에서 봤더니 스탠포드 대학,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공대와 서울대 공대를 비교해가지고 이 공대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의 방식, 스탠포드는 당연히 1위가 스타트업 창업이더라고요. 네. 근데 서울대 공대 출신 분들은 스타트업 창업을 꼽는 경우가 10위권 바뀌더라고요. 한 20년 전 정도 설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아마 많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리 또 청년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기술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본 행사를 주최하신 우리 K데이터 여러 가지 또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또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다양한 도전 해보시는 것이 우리 산업적으로나 또 개인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그 K데이터 비즈 트렌드 오늘 4회 올해 마지막 차수 진행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내년에는 정말 또 이렇게 들으실 관심 있으신 분들 앞에 모셔놓고 직접 또 대화 나누는 시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